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나가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어디 중이냐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기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테스트 이제 시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검증이라고 하는 것과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둘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개발자의 시선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테스트를 하는 거고,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있죠? 사용자의 시각으로 그 결과를 테스트를 하는 게 확인인 겁니다. 둘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영어로도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작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결과를 테스트 사용자 시각.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계별로 이제 테스트를 해야겠죠. 우리 모듈도 보다 보면은 우선 모듈이 뭐예요? 하나의 딱 그 시스템인 건 거잖아요. 그 단위 모듈들 걔네들을 우선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모듈들이 합쳐진 통합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통합된 거를 이제 시스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나중에 최종 인수 테스트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순서를 알아야겠죠.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단위 테스트는 진짜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테스트 가능한 가장 작은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동작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테스트인 거고요. 자, 그리고 통합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그 단위 테스트보다 좀 더 큰 동작, 여러 모듈들을 모아가지고 이것들이 의도했던 대로 협력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건 거고, 이제 시스템 테스트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커진 그 시스템 자체인 거고, 인수 테스트는 이제 사용자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클릭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사용자가 뭐 로그인을 해본다, 뭐 다 뜨는지 뭐 그런 것들 이제 토의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개발자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텐데, 자,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인수 테스트다. 결국에는 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건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목적에 의한 테스트도 있죠. 테스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류가 돼요. 얘는 테스트의 시각에 따른 분류였고, 자, 테스트 목적에 따른 분류.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회복 테스트, 안전 테스트, 성능 테스트, 구조 테스트, 회귀 테스트, 병행 테스트. 자, 회복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시스템한테 여러 가지 결함을 막 줘요. 그랬을 때 얘가 다시 올바르게 잘 복구가 되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가 회복 테스트입니다. 자, 안전 테스트. 자,
회복 테스트하고 회귀 테스트가 헷갈리니까 얘네들을 뭉쳐가지고 같이 볼까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필기에서 항상 얘네 두 개를 묶어가지고 내죠. 얘가 회복인가 얘가 회귀인가 알아내도록. 자, 회귀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경이나 수정을 했어요. 그 코드에. 그랬을 때 이제 그 코드에 새로운 결함이 없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가 회귀 테스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안전 테스트는 무엇이냐? 당연히 뭐 불법적인 침입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얼마나 보안에 신경을 씁니까? 그 보호할 수 있는가? 시스템을. 그거에 대한 테스트. 자, 그럼 성능 테스트는 뭘까요? 자, 시스템이 응답하는 시간, 뭐 특정 시간 내에 처리하는 업무량, 사용자 요구에 시스템이 반응하는 속도 등을 측정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얘가 이제 성능 테스트. 자, 그럼 구조 테스트는 뭔가요? 이러면은 자, 소스 코드가 얼마나 복잡하게 짰는가? 그럼 복잡도를 평가하는 테스트가 이제 구조 테스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병행 테스트는 변경된 소프트웨어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비교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결과가 같은지 걔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병행 테스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보면 안 보이시죠? 그리고 자, 아까 보면은 성능 테스트라고 했던 게 있는데 성능 테스트에 이제 상세하게 유형이 또 나뉘어요. 자, 그래서 성능 테스트의 상세 유형 어떤 테스트가 있느냐? 강도 테스트, 부하 테스트, 그리고 스파이크 테스트, 뭐 명세 기반 테스트. 자, 우리 명세 기반 테스트 얘는 아니죠. 어디까지냐면은 강도, 부하, 스파이크 테스트까지고 얘는 별개입니다. 얘 아니에요. 명세 기반이 아니라 내구성 테스트입니다. 자,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임계점이 있죠. 임계점 이상의 부하를 막 가요. 그랬을 때 얘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 얼마만큼 처리가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강도 테스트고 이걸 뭐랑 헷갈리시느냐? 부하 테스트랑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놔야겠죠. 자, 우선 강도 테스트는 과부하에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임계점 이상의
부하를 줌. 자, 그리고 부하 테스트는 이제 그 임계점을 찾는 테스트가 부하 테스트인 거예요. 강도 테스트는 그 임계점보다 높이 이제 막 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스파이크 테스트는 뭐냐? 그 짧은 시간이 있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막 터지는 사이트가 맨날 터지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할 때 갑자기 그 사이트가 터진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기존에는 뭐 예매할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뭐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열었다 막 이러면 터지고 막 이러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사용자가 몰렸을 때 시스템의 그 반응 측정을 테스트하는 게 스파이크 테스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내구성 테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시스템에 높은 부하를 가해서 시스템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테스트를 시각에 따라 분류를 했고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 그 목적에 따른 테스트 중에 성능 테스트에 대해 한 상세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테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아까 전에 썼던 명세 기반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죠. 얘랑, 자, 그럼 블랙박스 테스트 나왔으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나오겠죠. 구도 기반 테스트. 자, 그리고 마지막 경험 기반 테스트. 자, 경험 기반이니까 당연히 얘는 블랙박스일까요? 화이트박스일까요? 그쵸, 블랙박스 테스트죠. 자, 명세 기반 테스트다 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요구사항 명세서에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여 테스트하는 기법을 말을 하고요. 자, 구도 기반 테스트는 뭐냐? 우리 이미 배운 거니까 소프트웨어 내부 논리 흐름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험 기반 테스트. 얘는 뭘까요? 유사 소프트웨어나 기술 등에 대한 테스터의 경험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테스트. 자, 우리가 이제껏 계속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들어갔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스트 케이스. 얘는 뭘까요? 우리 계속 말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보안 얘기했을 때도 테스트 케이스가 계속 같은 걸로만 돌리면은 오류를 찾아낼 수 없다. 걔는 뭐였죠? 저희 바퀴벌레 생각하라 그랬었죠. 같은 걸로 계속 살충제 뿌리면 안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도 계속 바꿔줘야 된다. 뭐였어요? 살충제? 패러독스였죠. 여러분, 다 잊으시면 어떡합니까? 자, 테스트 케이스란 뭐였어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테스트 케이스 나오면서 또 나오는 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얘는 뭘까요? 테스트 오라클. 자, 테스트 결과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대입하여 비교하는 기법을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저 테스트 오라클에는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쵸? 어디선가 꼭 시험 문제, 필기에든 어디든 필기에 꼭 자주 나오죠. 그 종류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4개. 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휴리스틱 오라클, 일관성 검사 오라클. 요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뭔지 자꾸 막 그러니까 딱 내용 써놓고서 얘가 뭔가 이렇게 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 막 샘플링 오라클에 대해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참 오라클 어떤 거죠?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을 이제 참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참 오라클이 이제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샘플링 오라클은 뭐예요? 우리 샘플링 한다라고 하잖아요. 특정한 그 몇 개 값만 이제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을 하는 건 거죠. 자, 이제 샘플링 오라클에서 이제 조금 더 이게 특정한 그 몇 개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 결과 값에 대해서는 올바른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그 나머지 값들 있잖아요. 뽑히지 않았던 애들, 걔네들한테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래서 휴리스틱 오라클, 걔는 뭐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한 대로 특정 입력 값에 대해서는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처리하는 오라클.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대충 어림짐작하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 오라클 한 거에서 이제 나머지는 좀 더 그냥 추정 이렇게 따다닥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경험 기반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 그리고 마지막 일관성 검사 오라클. 얘는 애플리케이션이 변경이 있을 때 수행 전과 후의 결과값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오라클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가, 얘하고 얘가 다르지 않은가, 동일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테스트 레벨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편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 그 테스트 활동의 그룹을 이제 테스트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테스트 레벨 종류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가 되는 거고, 자, 단위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단위 모듈, 서브루틴 등을 테스트하는 단계. 통합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는, 자, 이걸 아까 설명했는데 왜 다시 써드리고 있느냐, 왜냐, 다음에 이제 나갈 내용이 인수 테스트에 관련된 거고, 자,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거죠. 자, 시스템 테스트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마지막 인수 테스트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자,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그 과정, 단계가 어떻게 되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우선 요구사항을 도출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설계를 해야 될 거고, 구현을 해야겠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스트하는 단계는 방금 불러드린 대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요 단계가 될 거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인수 테스트 라고 하는 애는 인수 테스트 먼저 보지 말고 위에서부터 통합 테스트 볼까요? 통합 테스트. 자, 우리 배웠던 스톱, 드라이버 기억나실까요? 하향식 테스트, 상향식 테스트, 얘네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자, 하향식 테스트다. 그러면은 스톱 생각하고 있고, 모듈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 순으로 테스트. 상향식 테스트는 드라이버.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 순으로 테스트. 통합 테스트는 뭐였어요? 소프트웨어 간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관련 오류라던가 결함이라던가 그 모듈들 사이에 그 결함 오류를 찾아내는 테스트가 이제 통합 테스트였죠. 자, 그러면은 인수 테스트는 뭐뭐뭐뭐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자주 나왔던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피익이 단골 유형이잖아요, 그쵸? 자, 알파 테스트는 뭐예요? 개발자가 이제 개발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쵸? 뭐 어떻게 보면 회사일 수도 있고, 그 장소에서 이게 중요하죠.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함께 테스트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알파 테스트인 거고, 베타 테스트는 뭐예요? 그냥 사용자한테, 우리 베타 버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실제 사용자한테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이제 베타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 자,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의 정보에서 사용자가 개발자와 함께 실행하는 테스트. 베타 테스트는 실제 사용자에게 대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고 피드백을 받는 기법. 받는 테스트. 이거 말고도 뭐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 계약 인수 테스트, 규정 인수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 인수 테스트는 뭐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이 적절한가 그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는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을 인수를 할 때 이제 수행을 하는 테스트 기법인 거고요. 계약 인수 테스트는 이제 계약상의 뭐 인수 조건을 준수하는가 이제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계약 인수 테스트. 규정 인수 테스트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정부 지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규정에 맞게 잘 개발되었는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규정 인수 테스트입니다. 우선은 인수 테스트에서 잘 나오는 애들은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른 애들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설명만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는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요 지금 테스트 케이스 설계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테스트 시나리오란 자,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로 테스트를 위한 절차를 명세한 문서죠. 왜냐면은 테스트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팀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오류를 이제 미리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해당하라고 하는 그 동작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한 문서가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가 되고, 테스트를 위한 절차가 명세되어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하기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위에서 나갔던 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얘네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누고요, 다루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자, 아까 단위 테스트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다시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단위 모듈을 테스트하는 단계가 단위 테스트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자, 우선은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잠깐 통합 테스트 전에 하나만 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
테스트 하네스 도구 그 부분은 통합 테스트로 들어가겠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 통합 테스트로 볼게요. 자, 단위 테스트는 개별적인 모듈을 테스트하는 거였고, 통합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을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의 테스트였죠. 자,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상향식 테스트, 하향식 테스트가 있고, 추가적인 게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상향식과 하향식을 합친 거. 샌드위치 테스트가 있죠, 여러분. 그게 아까 여기 위에서 빠졌어가지고, 여기서. 자, 상위는 하향식, 하위는 상향식으로 테스트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단위 테스트에서 목 객체 생성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목 걔는 뭐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컴포넌트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 테스트가 되는 메서드는 이제 다른 클래스의 객체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죠. 그쵸?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메서드를 고립화를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독립적으로 컴포넌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스톱에 이제 객체 지향 버전인 목 객체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더미 객체, 뭐 테스트 스톱, 테스트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객체 유형에는. 자, 그래서 여기 통합 테스트로 넘어올게요, 이제. 자, 통합 테스트라는 게 이제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들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의 테스트고, 그 안에 이제 상향식 테스트, 하향식 테스트, 샌드위치 테스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빅뱅 테스트. 얘가 있죠. 자, 빅뱅 테스트는 드라이버라던가 스톱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실제 모듈로 테스트를 하죠. 자, 그래서 모든 모듈을 동시에 통합한 후에 테스트를 수행한다. 상향식 테스트는 최하위 모듈부터 점진적으로 상위 모듈과 함께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계속 나갔던 거 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계속 겹쳐서. 하향식 테스트는 최상위 모듈부터 하위 모듈들을 통합하면서 테스트. 얘는 아까 전에 썼죠. 상위는 하향식, 하위는 상향식. 자, 뭐가 필요하냐? 얘는 실제 모듈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드라이버하고 스톱이 필요 없다라고 했고, 얘 상향식 테스트는 테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하향식 테스트는 스톱이 필요하고, 테스트 스톱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스톱과 드라이버 두 개 다 필요하죠.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테스트 자동화 도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테스트 시간도 단축을 하고, 뭐 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투입 비용도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면으로는 쉽고 어떤 면으로는 효율적이고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라서 이제 많이 하죠. 반복적인 테스트 작업을 스크립트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테스트 시간 단축과 인력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쉽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자,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도 이제 유형이 여러 개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일 많이 유명한 거는 테스트 하네스 도구죠. 자,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정적 분석 도구, 테스트 시행 도구, 성능 테스트 도구, 테스트 통제 도구, 마지막이 이제 테스트 하네스 도구. 자, 정적 분석 도구는 테스트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걔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분석하는 도구가 이제 전적 분석 도구죠. 테스트 실행 도구는 테스트를 위해 작성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도구. 성능 테스트 도구는 가상의 사용자를 생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도구. 테스트 통제 도구는 테스트 계획, 관리, 테스트 수행, 결함 관리 등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하네스 도구. 테스트가 실행될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컴포넌트 및 모듈이 정상적으로 테스트 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끊기면 조금 아쉬우니까 테스트 하네스 구성 요소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하네스 구성 요소. 자,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던 상향식, 하향식에 사용됐던 뭐가 있었죠? 드라이버, 스톱 이런 친구들 있었죠. 테스트 드라이버, 테스트 스톱. 자, 얘네들이 테스트 하네스 도구 그 구성 요소인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슈트,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스크립트, 그리고 목 오브젝트. 자, 이게 각각 다 뭔지는 알고 계실까요? 테스트 드라이버, 테스트 스톱, 테스트 슈트 케이스, 시나리오, 스크립트, 목 오브젝트. 자, 몇 개는 저희가 배운 거라서 알고 계실 거고, 몇 개는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테스트 드라이버 뭐였죠? 우리 계속 봤잖아요, 그쵸? 필요하다라고 봤죠? 뭐였어요? 상향식. 자, 드라이버가 좋은 거예요. 스탑은 더미 모듈이잖아요, 스탑은. 그쵸? 그니까 그냥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향식 드라이버, 상향식 드라이버 이렇게 외우세요. 자, 상향식 테스트 시 하위 모듈을 구동 시 자료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모듈. 자, 테스트 스톱은 하향식 테스트 시 임시 제공되는 모듈, 가짜 모듈. 자, 테스트 수트는 일정한 순서에 의해 수행될 테스트 집합 혹은 패키지. 자, 테스트 케이스는 아까 봤죠? 뭐였어요? 요구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력과 예상 결과를 정의한 것. 자, 2개 남았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아니네. 테스트 시나리오는 위에서 정의했으니까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케이스 수행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명령어 이벤트 중심의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한 파일을 말을 하고요. 마지막 목 오브젝트 마지막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목 오브젝트는 테스트를 위해 사용자 행위를 미리 조건부로 입력하고 그 상황에 맞는 행위를 수행하는 객체를 말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결함. 얘는 이제 개발자의 오류로 인해 만들어지는 문서 또는 코딩상의 결점으로 개발자가 설계한 것과 다르게 동작하거나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테스트 결함 관리, 얘는 뭘까요? 테스트 결함 관리. 단계별 테스트 수행 후에 발생한 결함에
재발 방지와 유사 결함 발견 시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결함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활동. 이걸 이제 테스트 결함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함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구체화, 두 번째 도립화, 세 번째 일반화. 자, 구체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결함을 발생시킨 입력값, 테스트 절차, 테스트 환경을 명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말하고요. 도립화라고 하는 거는 입력값, 테스트 절차, 테스트 환경 중에서 어떤 요소가 결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일반화. 얘는 결함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최대한 일반화시키는 방법. 자, 이때 나오는 게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테스트 커버리지란 뭘까요? 자,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거는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범위를 측정하는 테스트 품질 측정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저 테스트 커버리지에는 유형이 또 나뉘게 되는데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테스트 커버리지 유형. 자, 첫 번째 기능 기반 커버리지, 두 번째 라인 커버리지, 세 번째 코드 커버리지. 자, 기능 기반 커버리지. 얘는 뭘까요? 전체 기능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실제 테스트가 수행된 기능의 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기능이 수행이 됐는가. 전체 기능을 모두 설정하고 실제 테스트가 수행된 기능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 실제 테스트가 수행된 기능의 수를 측정하는 게 기능 기반 커버리지. 자, 라인 커버리지는 테스트 시나리오가 수행한 소스 코드 라인 수를 측정하는 방법. 코드 커버리지는 소스 코드의 구문, 조건, 결정 등의 구도 코드 자체가
얼마나 테스트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결함을 이제 심각도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당연히 간단한 건 뭐겠어요? 단순 결함.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은 결함들, 그런 게 이제 단순 결함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미관상 안 좋은. 자, 경미한 결함은 이제 뭐 표준의 위배가 된 거죠. 자, 이때까지는 기능은 잘 돌아간 겁니다. 그냥 표준에만 맞지 않을 뿐. 자, 그 다음 보통 결함. 자, 얘는 막 큰 기능은 아니고 사소한 기능이 있는데 걔네들이 오작동해요. 그런 결함이죠. 자, 그리고 주요 결함. 얘는 기능 하나가 이제 장애 일으키는 거죠. 자, 치명적 결함은 데이터가 이제 손실되는 경우.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지금 통합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의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하기 부분을 볼 텐데, 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측정을 하는 그 지표가 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뭐냐면,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리량. 두 번째, 응답 시간. 세 번째, 경과 시간. 네 번째, 자원 사용률입니다. 자, 처리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인 거죠. 자,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 자, 그러면은 트랜잭션이 무엇인가? 이거는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트랜잭션이 뭐였죠?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업무의 단위, 최소 단위. 얘네들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됐던 게 뭐예요? 트랜잭션의 특징. 그쵸? 자, 그래가지고 뭐였어요?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그쵸? 자, 다시 한번 요 위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얘 추가적인 거니까. 트랜잭션이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 단위. 근데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상태를 변화시킨다 라고 했는데 저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셀렉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것처럼 SQL 언어 지리어를 통해 가지고 DB에 이제 접근하는 게 상태를 변화시킨다 라는 건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얘가 어떤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작업 단위는 뭐냐? 이제 뭐 어떤 사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10,000원을 ATM기에서 송금을 해요. 자, 이때 DB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뭐죠? 그 사람 계좌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가야 되고, 왜냐면 10,000원 송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잔고에서 10,000원 빼고
다른 사람 잔고,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 송금하려고 하는 사람의 잔고에는 10,000원을 더해줘야겠죠. 이게 이제 출금되는 업데이트문하고 입금되는 업데이트문. 요게 바로 이거 하나가 다 이루어져야지 작업 하나가 다 끝난 건 거잖아요. 그쵸? 이게 트랜잭션인 거고. 이해되시죠? 하나의 작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최소한의 작업 단위인 겁니다. 내가 10,000원을 송금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이랬을 때. 두 쿼리 자체. 출금, 송금, 출금, 입금. 요게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가 돼야지만 하나의 작업인 트랜잭션이 완료됐다 라고 하는 건 거고, 이게 이제 성공을 시키면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커밋을 하면 되죠. 그쵸? 커밋은 다 내가 성공적으로 처리했을 때만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불의의 사고. 그래서 10,000원이 내 통장에서 나가는데 저 사람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되돌려야죠. 10,000원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라도 실패를 했다. 다시 돌려야 되니까 그게 롤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그때 이제 나오는 트랜잭션의 특징. 얘가 뭐예요? 다 나간 것 같은데. 자,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요 4가지죠. 자, 원자성.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실행이 되거나 모두 다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출금이 됐으면은 입금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두 개 다 모두 DB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자성인 거죠. DB에 모두 반영이 되거나 혹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야 함. 자, 일관성은 일관성 있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건 거죠. 어떤 땐 다르게 처리가 되면 안 되고. 작업 처리 결과는 항상 일관성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독립성. 자, 얘를 예시로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제주도로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약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제가 자리를 이렇게 하나를 선점을 해놓고 결제 대기 단계에 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결제하는 동안에는 이 자리가 누가 훔쳐가면 안 되죠. 그쵸? 자, 그것처럼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을 때 다른 애가 연산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 병행 실행되고 있을 때 어떤 트랜잭션도 다른 트랜잭션의 연산에 끼어들 수 없다. 자, 그리고 지속성. 자, 만약에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가 영구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겠죠. 지속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 하니까 갑자기 저번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생각난 거 있어요. 얘도 같이 찍고 넘어가죠. 생각난 김에. 언두, 리두. 얘. 자, 언두. 얘는 뭐예요? 얘 왜 필요하죠? 자, 뭐 수정된 페이지들이 이제 뭐 버퍼 교체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디스크에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버퍼 교체 같은 거는 이제 트랜잭션과는 무관하게 버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자, 이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변경한 페이지들은 원상 복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변경한 거. 그 페이지들은 원상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 복구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언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리두는 뭐예요? 이미 커밋을 했어요. 제가 다 성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트랜잭션의 수정을 재반영하는 복구작. 자,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리두는 다시 하다. 리. 그리고 언두는 원상태로 되돌려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두는 무언가를 다시 하는 건 거고 언두는 무언가를 되돌린다 라는 거. 둘 다 공통점은 복구한다 라는 거. 하지만 복구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죠. 리두는 복구를 할 때 사용자가 이미 했던, 그러니까 이미 했던 그 작업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언두는 사용자가 했던 작업을 반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원상태로 되돌려버린다. 그 차이. 자, 여기까지 봤으면은 이제 원래 저희가 하던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너무 멀리 갔어요. 자, 처리량은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를 얘기를 하고요. 응답 시간은 사용자의 입력이 끝난 후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출력이 개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헷갈리는 게 뭐예요?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요 두 아이가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경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요거를 입력한 시점부터 트랜잭션 처리 후 그 결과의 출력이 완료된 그 결과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라스트. 자원 사용률. 얘는 그거죠.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동안에 뭐 CPU 사용량이라던가 메모리 사용량이라던가 네트워크 사용량 같은 것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성능 지표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인가? 원인이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알아야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성능 저하 원인. 뭐뭐뭐뭐가 있느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락, DB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배치.
그리고 연결 누수, 부적절한 커넥션, 풀 크기, 확정, 커밋, 관련. 데이터베이스 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과도한 업데이트, 인덱스를 생성 시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패치. 자, 실제 필요한 데이터보다 많은 대량의 데이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응답 시간 저하 현상 발생하는 것.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연결 누수라고 써있죠. 자, DB 연결과 관련한 JDBC 객체를 사용 후에 종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커넥션 풀 크기. 너무 작게 설정을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풀 사이즈를 너무 크게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확정, 커밋 관련. 자, 트랜지션이 확정되지 않고 커넥션 풀에 반환이 될 때 성능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클린 코드라는 것과 배드 코드라는 게 있는데 뭘까요? 자, 클린 코드라는 거는 가독성이 좋고 단순하고 의존성을 줄이고 중복을 최소화하여 깔끔하게 정리된 코드를 우리가 클린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배드 코드는 무엇이냐?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하고 다른 개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를 배드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린 코드의 특징이 뭐예요? 가독성이 높으니까 보기 좋고, 그리고 개선하는 것도 훨씬 쉽겠죠.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오류, 버그가 발생을 했어요. 버그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속도도 빨라질 거고.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클린 코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클린 코드를 작성할 때 원칙은 어떻게 써요? 당연히 가독성 좋아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의존성 최소, 중복성 제거, 그리고 추상화. 요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팩토링은 뭘까요? 요 클린 코드에 이제 같이 나오는 애죠. 리팩토링 기법. 자, 기능은 변경하지 않아요. 기능은 변경하지 않고 복잡한 소스 코드를 수정, 보완하여 가독성 및 가용성을 높이는 기법.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보이는 기능이나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우리가 소스 코드만 깔끔하게 차차차 다듬어가지고 보완하는 것을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하고, 리팩토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클린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관련된 내용에도 알아봤고, 배드 코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배드 코드에도 이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자, 외계인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소스 코드가 엄청 오래전에 짜진 또 소스 코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참고 문서도 없고, 이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가 살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유지보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외계인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오래되어 거나 참고문서 또는 개발자가 없어서 유지보수 작업이 매우 어려운 코드. 자, 다음 스파게티 코드입니다. 이름이 좀 귀엽죠? 외계인 코드도 그렇고. 자, 얘는 우리가 스파게티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막 면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것처럼 소스 코드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은 잘 돼요. 실행은 돼. 근데 코드의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작동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럴 때 이제 스파게티 코드, 그런 코드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알 수 없는 변수명. 이게 변수라던가 메서드라던가, 이제 개발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소스 코드 짜는 것보다 변수 이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규칙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변수를 선언할 때마다. 자, 그 규칙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변수나 메서드에 대한 이름 정의를 알 수 없는 코드. 자, 그리고 로직 중복. 얘는 뭐 똑같은 일 하는 애가 두 개씩 이렇게 막 있는 애들인 거죠. 동일한 처리 로직이 중복되게 작성된 코드.